안녕하세요. 내노라 하는 전문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환에 대해서 기본 상식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쏙쏙 집어드리는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제. 하지만 한 번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셨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이경학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학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이라스? 에라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이라스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라는 것의 약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early가 아닌 enhanced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뿐만이 아니고 퀄리티, 즉 회복의 질까지 고려하는 그런 수술 전후 관리 프로토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무슨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약자를 따가지고선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라스고, 그 다음에 원래 거는 enhanced, 좀 더 이렇게 기능이 좀 더 좋아진 회복이 좋은 건데 역시 한국인들은 조기 빨리빨리 그렇게 번역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거 정형외과 선생님들 별로 관심 덜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형외과 그러면 이제 톱, 망치 이런 거밖에 모르고 사실 제너럴 케어에 대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고 실제로 수술하고 내과에다 던져버리는 맞습니다. 막 그렇죠. 던지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사실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적은 분야가 정형외과입니다. 워낙 정형외과 자체 분야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중증외상 세부 전문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중증외상센터에 백강혁이 아니고 학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 학회나 여러 분들도 만나고 또 학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 이제 저보고 수술 잘하는 의사보다는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ICU라고 해서 중환자 의학 공부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환자의 제너럴 케어, 전신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었고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장존봉 교수님께서 이라스라는 프로토콜을 토탈리,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한테 적용한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동안 혼자서 독학하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독학을 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지도 벌써 10년 정도는 넘었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논문들에서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봐도 중환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술 환자 전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30년, 40년 전에 하던 프로토콜 그대로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교과서도 있고 국제적인 이런 프로토콜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미신처럼 하는 일들이 많고 또 누가 시작하는지도 모르는 프로토콜을 따라하느라고 마치 그 피를 보는 사람처럼 환자들한테 오히려 해를 맞아요. 많이 끼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신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잘못된 관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술 기법은 어쨌든 간에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환자가 수술 후에 잘 회복을 하려면 사실 의사 혼자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 혼자서 자기가 무릎 수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영양이네, 영양. 영양이 뭐죠, 선생님? 이제 사실은 이라스 프로토콜을 한 22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22가지 다 설명해 주실 시간은 오늘 안 됩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영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술 전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로 미드나잇 앰퓨, 그러니까 자정부터 금식을 하거나 8시간 금식을 하는 게
통상적인 룰로 돼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마취과 교과서에서조차도 6시간 전까지 가벼운 식사, 그다음에 2시간 전까지 물을 마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1시간 전까지 물을 먹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수술 후 구역구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 후의 식이 진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술 후 식이 진행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스아웃, 그러니까 방구가 나오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이제 장음을 청진하면서 식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잘 밝혀져 있죠. 그래서 어떤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수술 후 가스아웃이나 장음을 기준으로 식이를 진행하는 게 미신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은 심지어 장을 다루는 수술에서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을 다루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기준으로 영양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 산부인과에서도 뭐 자궁 적출술 하거나 제왕절개 수술할 때는 꼭 그렇게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마 정형외과도 뼈를 다루기 때문에 꼭 장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니까 그건 괜찮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방암 수술한 선배가 야, 유방암 수술은 나 바로 먹을 수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은 위암 수술했는데 뭐 3일간 금식이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이 아니라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장 수술 같은 경우도 대장절제술, 위절제술도 2시간 전까지 물, 6시간 전까지 가벼운 식사를 허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수술 후의 식이 진행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수술에서는 수술 당일 식이를 진행을 하고, 위 총절제술 같은 경우에만 수술 후 하루 지나서 식이를 진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술 전에 먹는 게 뭐 수술 회복에는 좋겠지만 문제는 마취과에서 되게 싫어하지 않나요? 네, 마취과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프로토콜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누가 위에 있는, 책임지냐, 네, 누가 그렇죠. 책임지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은 2시간 전까지 물을 먹는 것이 오히려 위 잔여 물을 용량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물을 2시간 전에 먹이고 초음파를 보는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물을 먹이는 게 오히려 위 내용물을 줄인다라는 걸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금식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속이 쓰리죠. 속이 쓰려요. 왜냐하면 맞아요.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속 쓰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 내려가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2시간 전까지 물을 먹는 것이 위 잔여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취과에서도 이제 2시간 전까지 물 먹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서 앞으로 프랙티스가 많이 변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 좀 전까지도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도 좀 빨리 식사 시작하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체온 유지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사실 체온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수술 후에 가장 불편했고 가장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추웠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굉장히 수술방 많이 들어가면 하시거든요. 선생님 추워요, 네. 막 그러면 네. 원래 감염 때문에 원래 수술방은 춥습니다. 보통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위가 굉장히 그냥 불편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사, 그다음에 면역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수술 부위 감염률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수술 후 회복에 굉장히 불량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의료진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이 소개가 돼 있고, 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6년도에 나온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수술 전 가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가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마취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취 자체가 떨어뜨리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유명한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환자 체온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자를 마취시키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인데, 그 기전은 뭐냐면, 저희 사지의 체온이 중심 체온보다 한 3, 4도 정도 낮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사지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네, 중심 체온, 중심에 있는 혈액하고 사지에 있는 혈액하고 섞이면서 정상적으로 1에서 2도 정도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재분배성 저체온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가운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심 체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지의 체온을 높임으로써 재분배성 저체온증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체온 유지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서전들은 그냥 수술하는데 바쁘고 환자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는 마취과 선생님이 선생님 좀 뭐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마취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서전이 자기가 수술하고 나서 그 환자 예후가 좋게 하기 위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합병증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취과에서 체온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체온을 좀 신경을 써라라고 오히려 서전 선생님들 수술하시는 분들이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선생님이 세 번째로 강요해 주신 게 수열 최소화. 네. 수열을 안 하는 거. 네. 수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께서는 뭐 에이즈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장기적인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로 그 수술 부위 감염이라든지 뭐 사망률 이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는 기전이 바로 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 트랜스퓨전 릴레이티드 이뮤노모듈레이션이라는 약인데요. 바로 수혈을 하게 되면 면역이 교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솔리드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래서 그 고형장기 이식이라고 한다면 수혈을 이제 리퀴드 올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래서 액체로 된 거를 이식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병에서 굉장히 이제 수혈 최소화의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PBM, Patient Blood Management라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PBM에 들어있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이라스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라스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PBM을 실천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혈이 아주 많은데 무조건 수혈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수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약간 뭐 10 밑으로 뭐 9 밑으로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기준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뭐 2팩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렇게 그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할 때만 네, 쓰는 게 좋겠죠. 사실 우리나라 수혈 가이드라인을 봐도 10 이상에서는 필요가 없고 7에서 10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고 7 미만이더라도 환자가 젊거나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면은 수혈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수혈을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미세순환이 좋아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동영상을 보면 그냥 생리식염수만으로 그 혈압이나 이런 걸 회복시켰을 때보다 피를 줬을 때 오히려 미세순환이 더 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났어서 사실은 혈력적 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수혈은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는 사실 아직 이렇게 결론이 명확히 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점점 우리나라에서 그 수혈을 제공해주는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급도 사실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은 환자분들대로 막 수혈을 되게 받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전체적으로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해 주실 게 통증 조절.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이거 통증을 무조건 조절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사, 그다음에 면역에도 다 영향을 줘서 수술에 굉장히 불량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라스에서는 오피오이드 스페어링 멀티모달 아날게지아라는 선생님 너무 개념을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한국말로,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마약성 진통제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 약들을 조합해서 통증을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 오피오이드 스페어링 멀티모달 아날게시아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막 그 누르면은 약간 그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면서 아주 안 아픈 게 생기고 그다음에 잘 자고 그게 보통 우리가 수술 생각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덜 써야 된다는 거죠. 오피오이드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저혈압, 그 다음에 졸림,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환자의 실제적인 회복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또는 다른 한 가지 면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면역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뭐 다른 걸로 다 통증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건 네네. 아니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픈데. 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조합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을 대표적인 약이고 그 다음에 진통 소염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쓰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사를 이용한 블럭이라고 하는데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바로 다리의 운동을 마비시키는 그런 모터 블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신경 블럭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조기 보행. 안 아파야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기 보행이 어쨌든 수술 후 회복에 뭐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기 보행 관련해서는 조기 보행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이제 워킹 ICU라 그래서 중환자실 환자들조차 이 대롱을 꽂고 걷는 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걷는 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술하면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혈전도 생기고 그다음에 폐도 안 좋아서 그러면 이제 뭐 열도 나고 폐렴도 생기고 제일 안 좋은데 환자분들은 되게 가만히 누워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환자분들이 빨리 돌아다닐 수 있나요? 사실은 수술 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 교육을 깜빡하고 잊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올라오자마자 걸으라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거부감이 강하신데 특히 노인 환자들에서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 환자들은 침상 안정 기간이 길어지면 온 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보행 기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보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왜 코에도 뭐 꽂고 있고 그다음에 소변줄도 끼고 그다음에 그 수액도 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끼고 돌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기 보행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액, 그다음에 뭐 해무백이라고 하는 그 배관, 그다음에 피주머니, 피통, 그다음에 배뇨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라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환자한테 해를 끼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빼고 빨리 돌아다니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된다. 네, 저 같은 결국 경우는 그런 거죠. 이제 수액 같은 경우도 환자가 올라오자마자 물을 먹이면 물을 먹기 시작하면 바로 빼거든요. 그다음에 배액관 같은 것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배뇨관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게 수액줄이 있어야지 우리가 항생제 주사도 놔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염증이 안 생기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항생제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라스에서 그렇고 24시간 이내 또는 피부 절개 1시간 이내 한 번으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수액은 제거하지만 24시간 정도는 그 라인은 유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를 되게 많이 쓰는 거를 네. 외국 의사들이 보면 되게 놀래하는데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조금 최소한으로 쓰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얼마 전에 슬관절 치환술 한 환자 수술을 하는 서전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보통 일주일 정도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오래 쓰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비로 일주일이요? 네네. 항생제로 인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항생제 잘못 투여해서 가끔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런 문제되는 일들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주사 바늘이 있으면 거기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또 갈아줘야 되니까 주사를 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통증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네. 되도록 빨리 빼고 네. 뭐 계속 물론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수술 전부터 환자 교육을 많이 해야겠네요. 이렇게 아니 안 그러면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더 센 영양적인 진통제를 줘. 뭐 왜 나 일어나서 돌아다니라고 해. 나 넘어지면은 뭐 병원에서 책임질 거야.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수술 전에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수술 같아요. 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고 이라스의 모든 프로토콜에서 수술 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술 전에 뭐 영양이라든지 금연 금주 그다음에 빈혈 교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특별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신 이런 프로토콜이 이라스 프로토콜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들어온 지도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 4년 전부터 이제 교육도 만들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들 사실은 현장에서는 신기하다,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다른 의료진들의 반응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라는 맞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트레이닝 때도 아무 근거 없지만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10년에서 20년 동안 해왔던 프랙티스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점점 이라스 국가별로 지부가 생기고 있고요. 점점 그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 그래서 이라스 협회에서 인증을 한 그 의료 기관이 점점 더 늘고 있어서 저는 곧 이 이라스가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표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전체는 한 22개고 지금 우리 이야기한 건 한 7, 8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3개만 하면 될까요? 5개 하면 될까요? 라는 거는 제가 분류를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 사실 이라스를 실천하고 있는 병원들 몇몇을 보면 한두 가지를 하면서 이제 이라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두 가지 해보고 효과가 없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라스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근거가 명확하고 효과가 크진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 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22가지 중에 적어도 한 80% 이상은 지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두 개 그냥 찔끔찔끔 해보고 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군요. 근데 이런 거를 다 하려면 간호 인력도 힘들어하고 의사도 힘들어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나요? 일단은 돈은 안 듭니다. 비용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요. 업무량 같은 것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업무량이 일단은 줄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피통이나 소변통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비워가지고 몇 미리가 나왔냐 이런 업무들도 굉장히 없어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합병증이 30에서 50%나 줄기 때문에 합병증을 처리하느라고 낭비되는 이런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저는 고관절 골절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선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특히 노인 환자들 같은 게 많이 나타나죠. 선망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호사 한 3-4분이 붙어서 환자를 잡고. 묶고 이 환자를 뭐 탕비실 같은 데로 옮겨서 밤새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 데이터 보면은 선망이 6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런 이유에서도 굉장히 업무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환자의 회복의 질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특히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3년 전에 한 달 동안 한 5주 동안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고 그때 간호사분들도 오시게 해가지고 간호사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프로토콜을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간호사분들도 꼭 교육에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더 좋게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셔서 이제 이라스를 하는 병원과 안 하는 병원을 좀 구별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 중요한 이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 합병증은 다운되고
비용도 다운되고 업무량도 다운되고 뭐 안 할 이유가 네, 없는 안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뭐 흡인성 폐렴 생기면 어떡하지, 뭐 감염 생기면 어떡하지, 폐혈증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너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관행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하는 게 약간 허례허식 끊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신 타파인가요, 네, 오늘? 미신 타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에 잡히면 제일 뭐 걱정하는 게 뭐 입원을 얼마나 오래 해요.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뭐 얼마나 아파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K 직장인들 언제 제가 뭐 회복해서 직장에 나갈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되게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이라스 프로토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 병원에서는 이걸 다 해주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이라스를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 환자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환자분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술 여러 번 받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라스 적용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고 회진을 놓을 때 환자분들이 대부분 누워 있고 허리 아프다고 엄청 컴플레인을 하면서 목마르면 그때 의료진이 뭘 해줬냐면 꺼지에 물 묻혀서 이거 좀 빨고 있어라. 그렇죠, 맞아. 이 정도로 하고 얼음 있고. 조각 주든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표정도 안 좋고 굉장히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라스를 시작했는지 모르고 그냥 딱 올라갔는데 환자분들이 앉아서 물 먹고 있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이라스를 처음으로 적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연구 논문에서도 보면은 한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무릎 슬관절 치환술을 한 환자에서 오른쪽은 이라스를 그러니까 한쪽은 이라스를 적용한 군, 한쪽은 이라스를 적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양쪽을 이라스 적용한 거 안 한 거 이런 거 비교를 했는데요. 이라스를 적용해서 수술한 환자들이 만족도도 더 높고 재원 기간도 더 짧아지고 합병증도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젊은 환자들, 뭐 중년층 정도까지는 괜찮을 텐데 이 노인 환자들한테도 이런 걸 다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동료 의사들한테도 이제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100세 넘는 분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올라오자마자 물 먹이고 밥 먹이고 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 네가 아무리 이라스를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라스의 작동 원리는 면역 그다음에 대사를 최적화하는 거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취약한 환자군들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이라스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은 이런 취약한 환자군에서 더 많은 이득을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환자들은 최근에는 이제 에이징을 요즘 인플러메이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염증 때문에 네, 노화가 생긴다 그러죠. 염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장 누수증후군이 정상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에서 금식까지 길게 해버리면은 더 심한 전신 염증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한 교과서에서는 노인에서 금식을 최소화하는 것은 영양학적인 면보다는 면역학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식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에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이라스 프로토콜에 관해서 앞으로 뭐 본인만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라스를 사실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에 들어가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실은 교육학 석사도 했는데 제가 그런 교육학 석사를 한 이유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교육 받은 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다녀도 사실은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센터마다 조금씩 연계가 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조금
의뢰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프로토콜을 제가 직접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예 이제 완전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보다는 딱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중소병원들에서, 준종합병원들에서 이런 걸 많이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의술도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지고 더 건강한 여생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환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도입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이라스와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뭐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거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그 실내게임 하듯이 뒤에 아무리 에비던스, 증거가 많다고 해도 실제로 시작할 때는 정말 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께서는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똑똑한 환자가 돼서 이라스를 하는 병원을 좀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이경학 과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